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고정 배차, 승무 정지 이런 것들. 그렇죠? 운전직 노동자한테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고정 배차나 승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이게 부당 노동 행위냐? 징계 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징계 사유가 있고 부당 노동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분 사유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당 노동 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 사유 때문에 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징계 양정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비고정 배차나 승무 정지가 어떤 경우에 이루어졌는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있는지,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있는지, 또 그 유지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또 동종에 유사한 이런 징계 사유에 대해서 처분의 종류는 뭐였는지, 양정의 정도는 뭔지, 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는 뭐가 있는지, 또는 실제로 과거에 승무정지나 비고정지 배차 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이런 거 받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됐냐? 회사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 없었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당노동 행위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일단 징계 사유가 있으면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을 해주진 않아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노동위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동위 자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속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 고용노동부 장관 진짜 뭐 아시잖아요. 네, 답도 없죠. 네, 큰일 났어요. 앞으로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노동위나 이런 데서도 이제 좀 모험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판정, 그리고 기존보다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판정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 자체도 정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구체적인 입증들이 많아야 된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이게 내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가 사업장에서 그래도 10몇 년을 일을 했는데 이 비고정 배차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자료든지 모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싸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정년퇴직 후에 촉탁직 재고용 차별인데, 정년퇴직 이후에 촉탁직 운전기사로 재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있죠. 취업휴직이나 뭐 단체회원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민주노조 소속이면 촉탁직 제공이 안 되고 자노련 위주로 다 촉탁직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부당노동 행위냐? 부당노동 행위냐? 노동조합 소속에 따른 차별임을 입증하면 우리가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또는 단체가 간 이행에 있어서의 뭐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이것도 한번 들어가 봄직합니다. 왜냐면 단체가 간 65조에 따라서 촉탁직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도 교섭참여노조 가입해가지고 동일하게 적용받는 단협인데 이게 무슨 자노련한테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체가 이행에 있어서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있는 결과를 내는 거니까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봉직은 해요. 근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정년 이후이기 때문에 뭐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적용해서 상실되기 때문에 뭐 아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노조가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결국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뭐예요? 우리한테 촉탁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정년 이후에 촉탁직이 몇 명이나 재고용이 되는지, 이 사람들의 소속 조합은 어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 촉탁직 재고 절차, 심사 기준 뭐 당연히 없겠죠. 그냥 자노련에서 마음대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채용 과정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면 그러면 뭐 진술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확인서라도. 촉탁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 이거 당신한테 해코지하라는 거 아니고 익명 처리해가지고 쓸 거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촉탁지 할 때 어떤 식으로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그냥 내용만 알려달라. 나도 촉탁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촉탁지 제공에 차별이 있다는 증거를 먼저 우리가 찾아내는 게 필수입니다. 소속이 민주노조에서 촉탁직 제공이 어렵거나 민주노조 탈퇴를 대가로 촉탁직을 회유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뭐 제일 좋죠, 사실. 인사팀장이 미치지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술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봤잖아요. 전략적인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치고 술자리 등 술자리가 전략적일 수 있죠, 그죠? 그런 데서 뭐 술 먹다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민주노조 소속으로 촉탁직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 원래 민주노조 소속이었는데 촉탁직이 되기 위해서 민주노조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진술서도 필요하고 아니면 촉탁직 제공이 안 된 사람 이 사업장에 상관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우리 쪽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 같은 걸 좀 요구하고 받아볼 수도 있겠죠. 내가 촉탁직 제공이 안 됐어. 내가 안 되는 데는 내가 민주노조이기 때문이야. 사측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었다. 녹취가 없더라도 그런 진술서가 그래도 뭐 한두 장 아예 없는 것보다 한두 장 있는 게 낫고 한두 장보다 세네 장이 낫고 그렇게 해서 많아지면 그걸 적극적인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대충 사업장 안에 이런 기류가 있구나 정도는 노동이나 노동부에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각종 수당 지급의 차별. 뭐 사실 연장 야간 휴일 같은 시간의 수당에 있어서는 뭐 이제 얘들이 이거를 지급을 안 한다거나 아예 지급을 안 한다거나 뭐 잘못 지급해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또 뭐 월 만근을 조건으로 하는 절수당에 대해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만근을 깨고 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건 1차적으로 임금 체불이니까 당연히 임금 체불 진정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가 노조에 대한 불이익 취급 행위다. 노조 활동을 유효한 불이익 취급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분호가 되겠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또 기존의 임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은 어떤지 규정은 또 어떤지 임금 지급 일자가 언제인지 결근을 하면 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결근으로 보는지 결근으로 안 보는지 출근을 했다가 조퇴를 하면 그걸 결근으로 봐서 만근을 깨는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나 방식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절수당을 깼는데 나랑 똑같이 깬 사람들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 됐는지 다른 노조 조합, 자노련 소속은 임금 체불이 됐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사측이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그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녹취가 있다면 뭐 제일 좋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절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만근 깨는 방식 이런 거는 뭐 노조 소속이랑 상관없이 그냥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회사마다는 틀리겠지만 그런 관행이 있어요. 어떤 관행이요? 응? 사고를 냈거나 네. 뭐 반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임금 보증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사고 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짜리인데 3개월 정지 먹고 다시 못 찍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회사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한두 건으로만 보면 사측이 그냥 갈팡질팡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례가 모여서 이렇게 경향성을 두고 분석을 해봤을 때 자노련은 평균 몇 천만 원 이상짜리 사고를 내도 퇴사까지는 안 가도 민주노조는 정말 작은 사고나 뭐 작은 민원이 몇 개 누적됐다고 해서 해고를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료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 하면은 자료 자체 증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면 녹취를 하거나 뭐 기록을 해두거나 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거나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그 관계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절수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징계를 받는 요인 중간에 그 휴전일 8시간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 징계를 받게 되면 나옵니까? 아니면 뭔 징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고를 내가지고 뭐 유급 휴일 정지 같은 거 무급
정직을 받는 기간 동안에 정직 기간에는 안 나오죠 당연히. 내가 휴전일이 8시간 일을 안 해도 8시간 기본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절수당은 나오는 게 아닌가요? 병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만약에 아니 절수당이 언제 지급하는 건데요? 절수당은 말 그대로 그 절에 그 월에 그 관공서 공휴일 껴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이제 정직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정직이 되면은 뭐 수당 지급 안 하고 기본급의 몇 %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기본급의 몇 프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급만 받는 거니까 절수당은 기본급이 아니잖아요. 급여명세서상에. 그러면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아니 그 휴전일에는 8시간 분이 나오거든요. 휴전일이 뭐예요? 시프트 날 5일 근무 후 시프트 연장근로 하는 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다고? 자기 휴무 전날 얘기하는 거예요. 휴무 전날. 네, 그날은 뭐가 나온다고? 그날은 뭐가 나온다고? 그날은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지 않아도 8시간에 내가 근무하는 날인데 그거는 그냥 기본급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시간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급으로?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급이잖아요. 그럼 그냥 그건 기본급에서 받는 건데 절수당은 기본급이랑 따로 우리 급여명세서 보면 절수당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은 보통 기본급의 몇 %만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체 내가 아니요. 휴일 전은 기본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수당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건 절수당이에요. 절수당인데 기본급에 100% 나오고 8시간 분만 그 외에는 150% 나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참 자료를 제가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 모르겠고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날 전날인데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땡겨가지고 8시간 부분을 지급을 하는데 네. 휴 전일 그러니까 시프트 근무 때는 네.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음. 기본급에서 땡겨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8시간 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절수당으로 나와요. 그 부분이 추가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추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실제 기본급에서 기본급을 주는 게 때문에 기본급에다가. 아니요, 그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날에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잠깐만.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걸 기본급으로 봐야 될지 어떤 방금 얘기했던 관공서 공휴일의 절수당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직 기간이면은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해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모르겠어. 회사는 아마 안 주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직 기간이어도 우리가 늘 받던 기본급이랑 비슷하게 받는 거다. 왜냐면 이거는 관공서 공휴일이 껴있을 때 받는 절수당이 아니라 그냥 업무 특성상 돌아가는 시프트에 의해서 휴 전일에는 그냥 받는 거니까 그냥 그것도 일종의 기본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 기간이어도 이 8시간치 포함한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급 휴무일 때도 가능한 건가? 그걸 물어보는 무급 휴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병가를 내던가 아니 그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토요일 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휴 전일이 무급 휴무야. 돈 줘요? 간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시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줬으면 주는 거죠. 뭐. 네. 여태까지 줬으면 주는 거예요. 주회장 일단 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임금 계산 어렵죠. 저도 헷갈려요. 4주가 있으면 한 달에 4주가 있으면 무급 주휴 해가지고 8개를 쉽니다. 그죠? 8개를 쉬고 나서 근무 일수가 22개가 될 수가 있고 21개가 될 수가 있어요. 21개가 되면 22일치 기본급이 나오는 거고요. 무급날 예를 들어 절이 뛰면은 기본급에 그 포함되는 게 아니라 따로 8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8시간 일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본 22일이든 21일이든 그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이니까 그거랑 별개로 다른 조건이 붙어서 나오는 돈이면 정직 기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네. 통과. 다들 조금 역시 돈 얘기가 중요해요. 그죠? 자, 신차열차 연식 오래된 거 주거나 운전하기 불편한 차 주거나 최신 연식 차량은 교대노조 조합한테만 배정하고 금속 연수 따라 신차별자 우선과 부여도를 기준을 정했는데도 금속 연수 짧은 잔호련이 금속 연수가 긴 민주노 조합을 제치고 신차배차를 받고 이런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이것도 당연히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속 노조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신차 배차나 이런 것들은 기록이 남잖아요, 어쨌든. 이 차에 누가 들어간다는 기록이 남으니까 이것도 노조에 대한 이제 불이익한 처벌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근데 신차 배정이 왜 불이익한지는 일단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죠. 신차를 안 주고 오래된 차에 배정이 되면은 왜 그게 불이익한 처분인지.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오래된 차니까 좀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이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내 근로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불이익들이 있는지, 그거는 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힘들다 이거 말고. 기분이 안 좋다? 승차감이 별로다? 뭐 이런 거 말고. 차의 기능이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면 좀 저하되니까 네. 앞뒤차 간의 간격을 맞춘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그렇고 있고 아니 그건 연공사유를 따지는 업종이다 보니까 법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고차함수로 해가지고 네. 연공사유로 신차나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주장을 하는데 뭐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잔오류는 어쨌든 금속 연수에 따라서 착착착착 튀어가 나면은 신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금속 연수에 따라서 착착착.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그 금속 연수를 가진 민주노조는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5년 6개월 한 잔오련이 있고 17년 채운 민주노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차례는 이걸 17년 차가 해야 돼. 근데 한 16년 한 교대노조가 이걸 먹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그 사람도 한 16년 했으니까 받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방금 말했던 그런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은 정말로 노동조합 소속 상관없이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근속연수만 따지고 할 거면 17년 한 민주노조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해볼 수 있다. 좀 그렇게 하기 조금 뭐 좀 그런 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다. 변호사님 네. 저거 금속연수를 회사가 임의로 정한 적수대로 바꾸면 그거는 불이익 변경인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속 연수를 갖고 어떤 인사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바꾸는 거잖아요. 금속연수로 신차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한 룰에 따른 적수대로 바꾸면 그걸 적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공개하지도 않고 그 연차가 짧은 사람이 적수가 높다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된 사람을 제치고 신차를 배정을 하면 그럼 회사에서 따지면 수공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우라는 입증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계처럼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이 신차 배차를 우리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버스 사업장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 바뀌는데 비고정 배차를 뭐 그 밖에 징벌로 본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징벌로 안 본 경우도 있어요. 승무정지도 구제 신청이 대상이라고 본 적도 있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적도 있어요. 승진 누락도 구제 신청 대상이라고 본 적도 있고 아니라고 본 적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게 그 사업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징계에 준하는 만큼의 불이익한 제재냐 이걸 보거든요. 그럼 이 신차 배차도 정말 징계에 준하는 노동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부당 해고나 부당 징계, 부당 정직 구제 신청처럼 부당 신차 배차 구제 신청을 들어가서 회사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입증 책임은 회사한테 있으니까. 이 신차 배차가 이 근속연수가 긴 민주노조 조합원이 아니라 근속연수가 짧은 교대노조 조합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점수에 대한 합리성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한 처우가 왜 불이익한 처우인지를 좀 우리가 더 한번 연구를 해볼 방법도 좀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로 들어가서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점수를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건 이 새끼들이 점수 이거 기준도 제공 안 하고 지들끼리 그냥 깜빡깜빡 해가지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우연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신차를 받는 민주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럼 노동위에서 이거 기준이 뭡니까? 사용자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하사무뿐이 아니라 저희 실소도 지금 또 점수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든 뭐 앞차의 간격, 앞차와의 간격, 뭐 지각, 뭐 그다음에 뭐그 회사 협조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점수를 하면 7개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노선이. 네. 각 노선마다 굉장히 점수 차이가 공정할 수가 없이 상이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만약에 부당노동 행위로 들어간다고 할 거면 그냥 일단 사례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 중에서 제일 사실관계가 괜찮은 사람을 하나 찍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징계받은 적도 없고 회사의 관계도 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대노조 사람들이랑도 친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냥 심정적인 협조는 좀 잘 되고 그런 사실관계를 좀 모아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비단 이제 그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점수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도 있다면 좀 그런 사실관계 같은 거는 좀 운영이나 집행에서 좀 공유를 해서 기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그 경기버스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중공영제가 된다 해서 그 지부장하고 합의를 했는데 보니까 점수제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점수제 바꾸는 거야. 뭐 사측에서 인사제도에 일하는 충분히 도입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서울시 모든 버스가 인센티브 때문에 또한 아니면 그 사업자의 어떤 생각이든 이거는 합격에 계속 전환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수제로 바뀌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문제점들이 전 사업장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사례를 우리가 좀 모아볼 수 있는 여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전체 서울지구에 있는 전체 사업장이 점수제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차배차에 대해서 사업장마다 각자 기준이 있는 건데 다 점수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제일 좋은 사실관계 좋은 지회에 사실관계 좋은 조합원을 갖고 사건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뭐 일단 몇 방이 지금 헤딩을 들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공유해보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팀장제도 뭐 한번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담아봤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팀장제를 없앴는데 또 이제 팀장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 승구팀장제를 하는데 저거 승구팀장한테 상당 부분 권한을 주고 그리고 저 팀장은 항상 자노력, 그죠? 자노력 위원장이나 뭐 자노력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맡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대노조를 통한 소수노조 탄압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게 분명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거죠. 이 사람을 팀장을 임명한 행위 플러스 다른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을 팀장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두 개를 갖고 우리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니들이 팀장을 임명하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팀장이 갖는 구체적인 권한이 뭔지 그리고 그 권한을 통해서 노동조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개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사업장의 팀장이 몇 명인지 그 팀장은 어느 노조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겪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입증 자료는 이제 필요한 거예요. 녹취가 있으면 제일 좋고 보통 이런 것들은 사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대노조의 위원장이나 그 팀장 직급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타노조 조합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런 것들은 녹취가 있으면 딱입니다. 너 내가 팀장 된 거 알지? 너 이 새끼 너 완전 너 괴롭혀고 너 못 살게 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당노동 행위가 안 되더라도 그건 직전의 괴롭힘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구제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기해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의 부당성도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팀장의 폭언, 협박, 강요 제가 버스 사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그 폭언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장 안에서 서로 그죠?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녹취가 돼 있으면 되게 좋다. 또 이제 팀장 선임이나 이제 똑같이 팀장한테 이렇게 해코지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나 나랑 팀장이랑 싸울 때 그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받아서 그 당시 정황을 좀 구체적으로 팀장의 부당한 권한 행사임을 잘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급여 과다지급, 이거는 뭐 그쵸? 지금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교대노조의 위원장이 보통 풀타임이잖아요. 그럼 이 인간한테 한도 초과해가지고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또 노조가 교대노조에서 채용한 뭐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무 처리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이제 사용자가 채용을 해가지고 노조에다가 사무장으로 박아놓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일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게 다 부당노동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거는 운영비 원조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거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쉬워요. 그냥 급여명세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16호봉이다. 그러면 동일 16호봉 운전직 노동자가 연간 총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원천소득 영수증 하나 뗀 다음에 그 위원장 급여소득만 있으면은 바로 이거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에서 몇 시간 받았는지 그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근로시간 면제를 어떤 식으로 임금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어디죠? 메트로버스였나요? 네, 메트로버스. 그 윤성남이죠, 윤성남. 네. 윤성남. 그 아직도 위원장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인간가. 거의 그때 얼마 더 받았죠? 그때 동일호봉 운전직 노동자보다 한 1,400만 원인가 더 받았을 거예요, 연봉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부당노동 행위죠. 그리고 거기도 지금 아직도 사무장 있나요? 사무장이 있죠.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부당노동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저 운영비 원조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오면서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왔어요. 운영비 원조라고 무조건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고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서 얻어냈거나 또 그 운영비 원조 받는 금액이 노동조합의 전체 재정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가 않거나 이러면 부당노동행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장 1년치 연봉을 다 보전해주는 거 거의 2천만 원 나가잖아요. 그거는 부당노동행위죠. 그거 한 번 더 걸어야겠네. 타임오프는 뭐 아시죠? 미분배, 과소분배, 선배분 이런 게 있는데 미분배는 아예 우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주는 사업장이 아직도 좀 많이 있었죠?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조합원수는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적게 주는 거. 물론 이게 조합원수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노동이나 노동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임오프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합원수가 적긴 하지만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노동조합 협의가 잘 돼서 타임오프를 더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500시간 받았다고 쳐요. 근데 그때랑 조합원 수가 달라진 것도 없고 어떤 사정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200시간으로 줄여버리겠대. 갑자기. 이것도 일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교대노조가 그렇게 잘라버려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부당노동 행위가 되지는 않겠지만 교대노조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뒷배 그걸 뒤에서 사주하고 교사하는 게 사용자다라는 게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200시간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 내지는 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얘기도 할 수 있고 민사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제 교대노조랑 우리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아니라 노조 대 노조, 단체 대 단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합의를 사정 변경 없이 합의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배분은 교대노조가 지들이 많으면은 먼저 타임오프에서 일정 부분 떼가는 건데 대원 얘기에 대해서 오셨나요? 대원 안 오셨어요? 대원 안 오셨구나. 대원이 전에 몇 시간이었죠? 그 5,000시간 중에 이 교대노조가 2,000시간이었나? 3,000시간? 3,000시간을 먼저 선배분을 하고 나머지 2,000시간에 대해서만 조합원 수대로 분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50%가 넘는 거를 선배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00% 공정대표 위반입니다. 보통 노동위는 한 20% 내외까지는 인정을 해요. 20%에서 많으면 한 23%, 25%까지 네, 그 정도까지는 교대노조가 정말 교대노조랑 조합원수, 소속노조의 조합원수가 차이가 엄청 크면 한 25%까지도 인정하는데 25%도 꽤
많이 부정이 되는데 한 20%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선배분하는 거는 노동이나 이런 데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선배분도 교대 노조와의 문제긴 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배분을 유도한다거나 선배분을 이렇게 뭐랄까요 강요한다거나 야, 니들 선배분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서면은 그것도 부당노동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제가 얘기를 많이 제 상담 들어보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공문 플레이를 잘해라. 어차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밤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야음을 틈타 자료를 빼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공문 통해가지고 얘들한테 받아내는 게 제일이에요 사실. 네. 회신해라 이것들아. 회신 안 하면 회신 안 했으니까 2차 3차 계속 내용 표기해가지고 얘들이 우리말을 얼마나 읽고 씹었는지 이런 것들도 입증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수 증빙 자료도 있으면 좋겠죠. 교섭창구단이랑 공고문에도 나올 것이고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조합원 명부, 뭐 체크오프 명단이 있으면 체크오프 명단 이런 것. 조합원 징계 남발, 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징계 사유임을 주장해요 사용자가. 그러면서 소수노조 조합원한테만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교대노조 조합원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경우,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되면 부당노동행위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정이 너무 세거나 노조 간에 차별이 있거나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 자체가 인정이 안 돼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징계가 인정이 안 됐어. 징계는 정당하다. 근데 부당노동행위다. 이럴 수 있을까요? 원래는 돼야 해요. 원래는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징계 자체는 정당할 수 있다. 근데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위는 요즘 그렇게 안 보죠. 기본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면 부당노동행위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대법원의 입장이긴 한데 원래는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판단을 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당한 징계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노동위가 이상하게 징계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징계가 부당하면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해서 징계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게 맞지만 법원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징계 다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징계 관련 문서 같은 것들, 규정, 사업장 내 징계 현황, 특히 노동조합별로 징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그래서 준비를 해오시면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사무실 게시판 미제공 이거 너무 무거워, 그렇죠? 이제 지긋지긋하죠. 지금 아직 사무실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급받거나 아니면 합의 안 끝난 지회가 있나요? 서울 지금 중앙은 왜요? 받으셨잖아요. 저기 사무실 말고 게시판이. 아, 게시판? 사무실 안에 게시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니, 교대노조 게시판은 어디 있어요? 휴게실이요. 거기가 교대노조 사무실이잖아요. 기사 대기실. 그러니까 거기가 사무실이잖아요. 아니 그 대기실은 사무실이 아니고 휴게장소. 그러니까 교대노조가 그 교대노조 사무실이 휴게실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기사 대기실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어요? 네. 그럼 우리도 기사 대기실에 달라고 하셔야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달라고 하시고 안 주면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하시죠. 그거는 장소를 동일하게 줘야지, 그죠? 그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나 조직 이런 거를 비조합원 내지는 타노조 조합원한테 홍보하려고 게시판을 하는 건데 그거 안에다가 만들 거면 그거 우리끼리 카톡하고 말지, 그죠? 그러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시간 많이 드셨네. 3시 5분 됐네.